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픽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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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화재 소식 들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도 소식 듣고 처음에는 막 폭발하는 장면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희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참사가 있나.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화재 소식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민하 평론가도 그러셨죠? 처음에 속보가 저는 이제 휴대폰으로 속보를 받았을 때는 이제 폭발 사고, 화재 이런 것만 나와서 이렇게 인명 피해가 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미처. 맞아요. 그렇게까지 인명 피해 소식이 처음엔 전해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 직후에 이제 또 계속 이제 뉴스가 전해지는 걸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명 피해가 커서 이게 참 큰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연락이 안 된다, 이 정도 실종이다, 이 정도의 맞아요. 이제 어떤 소식이어서 그래도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좀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일명을 달리하셔가지고 좀 마음이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면을 보여드리면서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부터 보여주십시오. 자, 한겨레 신문 일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잘못 얘기했네요. 리튬 배터리 폭발에 속수무책 22명 잃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 일면요. 물로 못 끄는 리튬 전지 화재 22명 사망. 조선일보요. 불로 잡기 힘든 불 22명 앗아갔다. 그러니까 희생자 22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고 하는 걸 일면에서 전하는 건 같았는데, 리튬 배터리 그리고 또 물로 잡기 힘든 불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한겨레, 중앙, 조선일보 일면을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난 게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의 첫 문장이 리드가 속수무책이었다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 앞에 소방당국의 2차 확산 방지와 사후 수습 말고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었다. 그 사이 20명이 넘는 노동자가 화마에 휩쓸렸다. 그러니까 금속 화재 등 특수유형 화재에 대비해 소방당국이 만든 진압 매뉴얼은 불구덩이에 고립돼 쓰러져가는 생명을 구하는 데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이게 한겨레 신문 기사의 리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게 이제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건데, 그런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는 현재 소방 대응 능력으로는 이걸 불을 끄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었다. 이런 점들을 지금 짚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리셀이라는 업체는 군용 그리고 산업용 리튬 1차 전지를 생산을 해서 중동 지역에 주로 수출을 하는데, 사고 당시에 이 공장 2층에서 노동자 50여 명이 리튬 전지 완제품의 검수와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보면 검수 작업 중에 완제품 배터리 한 개에서 처음 흰 연기가 발생을 했고 15초 만에 연기가 작업장을 뒤덮었다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지름 30cm, 높이 45cm 크기의 원통형 리튬 1차 전지 등 전지 3만 5천여 개가 연쇄 폭발하면서 불길을 키운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 건물에 계단 2곳이 있었지만 화재 초기에 일부 노동자들만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후에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인력 200명 그리고 소방차 등의 70여 대의 장비를 동원했지만 배터리가 계속 잇따라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수색 작업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진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자 시신은 건물 2층에서 주로 발생이 됐고 훼손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 외국인이 20명, 한국인은 2명이었다고 하는 거고요. 조선일보 3명 그냥 보여주세요. 지금 경찰이
이제 수사본부를 편성해서 구체적인 화재 원인 등을 조사를 한다라고 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고 현장을 찾아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고 원인 그리고 어떤 점에 이제 있어서 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뭐가 더 필요했는지 그리고 왜 희생자들이 이런 이제 상황에 몰렸는지 등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분석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조선일보 3면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3면 안에 있는 그 그래픽 이미지를 저렇게 따로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금 크게 유튜브 화면에 아마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10시 31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검수 과정에서 배터리셀 하나에서 흰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위에 그쪽에 35,000개 배터리가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급격히 그쪽에서부터 불이 시작돼서 불이 번지기 시작했고 유독가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쓰러져 있는 작업자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2층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30여 명이었다고 하는데 2층에서 일하던 노동자 가운데 52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30여 명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등 대피를 했는데 22명은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폭발과 동시에 화재 경보기가 작동을 해서 탈출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탈출할 수 있었는데 2층에서 지금 사망한 채 발견된 노동자들은 저 출입구 쪽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유독가스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탈출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다른 탈출구가 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사가 커졌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층 노동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계단은 2개였다고 하는데 한 개는 사무실 쪽에 있어서 작업장 노동자들이 대부분 몰랐다고 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방당국 관계자는 계단 모두 문이 잠겨 있거나 폐쇄되어 있지는 않았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조대는 사고가 터진 뒤 5시간이 다 돼서야 수색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기사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펑펑펑 소리를 내면서 군용 1차 전지 지금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게 이 1차 전지가 연쇄 폭발하는 바람에 계단으로 탈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방당국이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고 이렇게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 진화가 쉽지가 않았다고 하고 결국은 자연적으로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나 수색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소방당국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선발대가 도착할 당시 내부에 있던 배터리가 수시로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구조대원의 내부 수색도 불가능했다. 일부 실종 직원들은 휴대전화 위치 신호가 잡히지 않아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일 정도로 고열 그리고 그 유독가스가 발생한 리튬 배터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건가? 조선일보 2면 보여주십시오. 불안정한 리튬, 불 붙기 쉬운 전해, 고열 압력 가해지면 폭발. 이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기사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진화 작업이 어려웠느냐?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리튬 전지는 태생적으로 화재 폭발에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자동차에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취약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전기차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상황에서 전기차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전기차에 이제 여러 가지 구조를 이루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기가 이제 필요할 텐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서 이제 피해가 커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이것은 그러면 빨리 불을 끄면 어떻게 구조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리튬이온 전지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불이 안 꺼져서 피해를 또 이 제때에 이제 좀 조기에 이제 좀 이 피해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피해를 키울 수도 있는 거여서 뭐 속수무책이라는 거 아니에요? 불이 한번 붙으면 우리 봤잖아요. 전기 자동차를 아예 물에다가 담가버리잖아요. 불이 그렇죠. 안 꺼져가지고 아니면 그냥 모래로 덮어버리거나 그렇죠.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전기차 사고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피해를 키운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리튬 전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리튬 등의 금속 물질과
흑연을 사용한 양극, 음극의 전자이동 통로인 전해액 그리고 합성 수지로 만든 분리막이 기본 구조인데 이 통로가 되는 전해액에 휘발성 용매가 사용되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에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전해액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이 기본 구조는 이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외부에서 고온 또는 강한 충격,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발화의 원인이 되는데 이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과열로 폭발하거나 비행기 의자 사이에 끼인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전해액이 열분해되면서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차 전지가 화재 확산에는 더 취약하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물과 접촉할 경우에 폭발에 가까운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리튬 전지에 관련해서는 완충 상태로 제품을 제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속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고 여기에 따라서 또 물을 이제 뿌리거나 했을 때 또 연쇄적인 또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또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요 물질과 관련돼서 리튬 염화 티오닐이라는 요 전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물과 반응해서 염화수소, 이산화황 같은 독성 물질이 또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여러모로 이 어떤 유독가스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화재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폭발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리튬 전지를 대량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화재에 특별하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과학적으로 이걸 다 저희가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뭐 그 과학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양극하고 음극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튬으로 만들었다고 금속성 물질로 만드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전해질 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의 중간에 일종의 차단막 같은 게 존재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음이온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던 건데 어떤 원인에서든 그게 파손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두 개가 반응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열폭주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막 배터리가 막 부풀어 오른다는 거잖아요.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은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거기서 이제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불이 일어나는 거에 만약에 물을 붓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유독가스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금속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을 부어가지고 금속성 물질에 불을 끄기가 어려운 이런 특성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지금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리튬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 온도가 올라가거나 과충전되거나 하면은 이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터리 내부 압력이 커지죠. 그러면 배터리 내부 압력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분리막이 붕괴를 하고 그러면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불이 붙고 다시 이제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열폭주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대량으로 이렇게 보관돼 있거나 하면 이 열폭주 현상이 계속 옆에 있는 배터리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순식간에 일순간의 온도가 거의 1000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열폭주 현상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런 정도의 이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 화재를 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요인 때문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이 극에 있는 어떤 다른 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어떤 이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그렇죠. 발생해서 그걸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또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뿌리지 않고 다른 걸로 이제 예를 들면은 모래라든가 이런 걸로 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사실은 이번 화재에서는 여의치가 않았고 만약에 물을 동원하려면 앞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물에 그냥 담가버리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의 폭포처럼 확 쏟아부어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예.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전기차 한 대에서 난 화재 사고를 진압하는데 물이 최소 1만 리터가 필요한데 예, 일반 맞아요. 소방 펌프차 한 대가 싣고 다니는 소화용수가 약 3,000리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전기차 한 대잖아요. 전기차 조그마한 거 한 대 진화하는데도 큰 소방차 우리 그 탱크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소방차가 한 3대 이상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물 한꺼번에 쏟아부어야지 끌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도 작은 배터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한 30cm, 40cm 되는 되게 큰 배터리더라고. 여기 하나에서 지금 연기가 나서 열폭지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 사무실 안에 마지막 검수 작업을 하던 곳이니까 35,000개의 배터리가 있었다. 뭐 거기에 다 옮겨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뭐 불이 뭐 열이나 화염이 발생하고 또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초기에는 물을 퍼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뿌리는 게 과연 적절했는지 화재 진압 방식으로 이거를 조선일보 아까 이면에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기사를. 근데 이건 사실은 어느 쪽이 맞다 아니다 아직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소방당국이 거기다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금속이기 때문에 물로 끄기가 어려운데 불을 그럼 거기에 물을 일단 부었을 경우에는 거기서 수소가스가 발생해서 오히려 폭발 위험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소방당국 설명은 리튬이 극소량만 1차 전지이기 때문에 극소량만 포함이 돼 있어서 물을 사용했다. 재난 현장 표준 작전 절차상 화재 대응 공동 표준 작전 절차와 금속 화재 대응 절차에 따라 이번 화재 대응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이제 리튬이라는 요 물질에 이제 초점을 맞춘 기사인데 네. 리튬이온 칼륨과 더불어 대표적인 금수성 물질이다. 그래서 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공기 중 습기를 일정 수준 이상 흡수했을 때는 발열, 화재, 폭발 등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리튬 자체가 물과 접촉했을 때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지금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소화기도 소용이 없고 마른 모래로 불을 덮거나 금속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를 사용한 D급 소화기를 써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방당국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에 리튬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케이스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을 뿌려서 진압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건데 네. 근데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문제는 요 리튬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여기도 기사 끝에 나오는데 리튬과 물이 직접 접촉하면 일산화탄소, 아항산가스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인명피해를 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장 안에 리튬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물을 사용했어야 됐는가, 불을 사용했어야 됐는데 그랬는가 등도 따져볼 만한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화재가 난 아리셀은 리튬 1차 전지 가운데 리튬 염화티오닌이라고 하는 전지를 생산하는데 이게 물과 반응하면 염화수소와 이산화황 같은 독성 물질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열폭지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 화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불길이 막 치솟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탈출하기 어려웠고 거기에 만약에 소방차가 출동해가지고 물을 쏟아부었다면 유독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간에 노동자들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게 화염에 의해서든 아니면은 뭐 유독가스에 의해서든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 그 어떤 진화 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들 보면 제대로 탈출로가 설치돼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화재 진압 방법이 정말 적절했는가 이런 부분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게 또 샌드위치 패널로 공장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나 또는 뭐 사설 이런 데 보면 그런 네.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 패널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냉장 창고, 냉동 창고나 이런 데 불 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화재가 그러니까 불길이 번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이런 공장을 샌드위치 패널로 만드는 게 적절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아일보 3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의미심장한 기사가 있어요. 저 하단에 보면 리튬 등 금속 화재 소방법상 분류 안 돼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못해. 아니 그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전기차가 우리나라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런가 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금속 화재 D급의 특징을 보이는 이러한 사건인데 문제는 현행법상 금속 화재가 소방법상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르면 화재는 일반 화재 A급, 유류 화재 B급, 전기 화재 C급, 주방 화재 K급 등 총 4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금속 화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배터리 관련 화재가 앞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용된 이 전문가의 코멘트를 보면은 네. 리튬 전지는 초기에 열폭주가 일어나기 전에 가스가 15에서 40초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때가 딱 한 번 열을 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그래서 유해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열을 바로 냉각시켜 줄 수 있는 전용 소화 약재를 뿌려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대책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을 포함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정부 당국에서 화재 원인이 뭔지,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작업자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 지금 조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고 3만 5천 개씩 쌓아두는 게 적절했느냐, 빨리빨리 바깥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면 거기에 맞는 특수 진화 장비를 애초에 설치하도록 한다던가 이런 규정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더 원인 분석이나 또 화재 원인에 대한 것이나 또 이런 거를 구조적인 거나 제도적인 거를 계속해서 아마 짚어 나갈 거고 언론도 그렇고 네. 소방 당국이나 이 관계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단 이 시점까지 확인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신중한 김민하 평론가 정말. 네. 아니 신중하시다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신중하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또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사고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막 처음에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또 그 언론이 그런 거 잘하잖아. 막 그렇게 막 부풀려가지고 막 뭐 분석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잘 지적을 했어도 나중에 보면 또 이게 아닌 전혀 또 의외의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랬을 경우에 또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희생자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망한 외국인이 20명인데 18명이 중국 국적이고 또 그 가운데 16명이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이면도 보여주십시오. 중국에 딸 두고 온 누나 연락 안 돼. 장례식장 차린 동생 망연자실. 유족과 관련한 소식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사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로 고립됐던 노동자 20여 명은 화재 발생 약 8시간 만인 오후 35분경 모두 주검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외국인 20명 가운데 중국 국적 외국인은 최소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시신 5구가 안치된 송산 장례문화원에도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촌 누나 2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장례식장을 방문했다는 중국 국적 강모 씨는 누나들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 이곳으로 오면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작은 누나는 중국에 딸이 1명 있다. 이러면서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시신 확인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자 22명 가운데 20명이 지금 외국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은 이제 한국인이라는 얘기고 또 외국인 20명 가운데 중국 국적 18명 외에도 라오스 1명, 국적 미상도 지금 1명이 껴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2층에서 지금 리튬 전지 완제품을 검수하거나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납품 일정이 몰린 탓에 화재가 발생한 날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인력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공장에 있는 전국 산업단지 일대 전지 공장들은 포장과 조립 업무 등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상당히 많이 고용했다고 합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 처음 출근한 노동자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일단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망자 실종자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전하고 있는데 이건 또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이 아니고 또 비정규직이라도 한국인이 아니고 대부분 다 일용직 형태로 해서 지금 인력 소개소 같은 데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지금 와서 잠깐 일하는 정도 수준이고 그것도 상시적으로 일했다기보다는 잠깐 일했다가 갔다가 그 사람들 또 불러가지고 일했다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일감이 몰렸을 때만 이렇게 일하니까 지금 그 희생자들이 그 전부 이 뭐랄까요 안에 공장이 완전히 불이 탄 공간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소사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신원 확인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중앙일보 3면입니다. 중앙일보 3면 기사 보여주십시오. 작업 명부도 불타. 외국인 20명 빈소엔 이름 대신 번호표만. 이 기사 보면서 괜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번호로 불렸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에 가면 피해자가 이름 대신에 2번, 7번, 12번, 17번, 22번 등의 번호로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호는 발견된 순서로 붙은 식별 번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인데다가 화재 당시에 강한 폭발로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이 돼서 신원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장례식장들의 빈소가 차려지지 않아서 건물 내부가 방마다 컴컴하고 고인 명단과 정보가 담겨야 할 현황판도 텅 빈 상태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이제 이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지문도 소실되고 휴대폰 등의 소지품도 완전히 탄 상태다. 그래서 남아있는 혈흔, 구강세포 등에서 유전자를 채취를 했는데 뭐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어려울 거고 뭐 보통 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대사관에서 유가족 유전자를 채취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이번 사고 피해자들은 훼손 정도가 심해서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현장의 작업자 명부도 다 불에 탔기 때문에 인원 파악도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여성이고 이 외부 영역업체로부터 도급직, 일용직 인력을 소개받아서 이 아리셀 이 회사가 현장에 투입한 것이고 이 아리셀 관계자가 화재 발생 지점이 생산 라인이다 보니까 보통 6개월 정도 일해본 적이 있는 도급 인력이 한국인과 함께 투입이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도급 인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파견도 그렇지만 도급 인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회사가 이 인력을 관리를 안 했을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작업 명부가 불탔다고 하면은 이 회사에서는 아마도 파악이 어려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장례식장에는 유족들이 또 와서 누가 이제 자기 가족인지를 막 찾아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 아까 중국 동포 강모 씨 얘기 좀 전해드렸잖아요. 중국 국적인 사촌 누나 2명과 친형이 같은 공장에 다니는데 형만 빠져나오고 누나들은 연락 두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아마 도급 형태로 가 있기 때문에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잠깐 근무하다가 형은 빠져나왔는데 누나 2명은 못 빠져나왔다 이러면서 누나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경향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사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그 3면 기사를 보면 사망 외국인 일부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추정. 노동부 산안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숨진 노동자 20명이 이주 노동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리셀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자 중 일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허가제 사업장일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만약에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은 지금 신원하기 더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참사 피해는 더 낮은 곳을 향했다. 실종자 다수가 이주 노동자인데 위로는 이윤을 찾지 못하니까 아래로 더 싼 이주 노동자만 찾아서 착취한 제조업이 창극을 불렀다. 이주 노동자는 급하니 일단 불러 쓰는 수모품이 아니다.
이주 노동자 안전에 대한 체계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어떠한 그런 작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정규직 노동자나 이런 분들 정규직을 고용해 가지고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외주 업체나 또는 이제 간접 고용을 통해서 그러한 위험한 일을 맡기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예를 들면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하면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응하고 이런 걸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산재 사망 사고 발생한 거 보면은 다 그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렇죠. 사망자들이. 근데 이걸 넘어서서 지금 외국인들이 거기에 지금 그렇죠. 위험의 외주화에 도급되는 이 상황은 아예 간접 고용이나 이러한 이제 뭐 그런 것도 넘어서서 아예 이주 노동자를 쓰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 위험한 일에 이제 이 노동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화재 사고는 단일 사고로는 가장 많은 이주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고 해요. 2007년 2월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사고, 이때 10명 사망했다고 하고요. 2020년 4월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 3명이 사망했는데 그거하고 뭐 비할 바가 없죠. 20명이 숨졌는데 지금 노동부가 아리셀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만큼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부터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지금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리셀도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부도 관심 단계 화학사고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염소와 황산화물 등 유해 화학물질 발생 가능성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리셀이라는 회사가 규모도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코넥의 자회사라고 하네요. 2020년 5월에 설립한 회사고, 지난해 말 기준 아리셀의 지분 96%를 에스코넥이라고 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일종의 이제 그 가족 회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군수용품,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미터, 그러니까 계량기, 군수용품에도 무전기, 야시경, 통신 장비, 전자 태그 장치, 페이스메이커, 심장박동 조율기 등에 지금 리튬 전지가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에스코넥 홈페이지에도 아리셀이 만드는 리튬 전지가 스마트 그리드 미터기, 가정기기, 휴대용 의료기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리셀의 매출액이 지난해 47억 9천만 원가량이 되는데요. 매년 뭐 증가세에 있다고는 하는데 당기 순이익은 설립 후에 지금까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도별 당기 순손실이 2020년에 41억, 21년에 88억, 22년에 77억, 지난해 73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정도인데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던 당일날 한 100명이 넘게 근무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리고 도급으로 가서 잠시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화재 사고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또 소식 나올 테니까요. 그렇죠. 좀 더 추가로 나온 소식들이 있으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화재가 발생하거나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뭔가 대책을 만드는 일들이 반복되거나 대책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못 만드는 일이 반복된다고 하는 건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이란 말을 듣기에 부끄러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추가 소식은 저희가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왜냐면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를 받을 건지 말 건지 아마 논의를 할 텐데 윤석열 방탄을 위해서 아마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최상병 입법 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만 질의를 하면서 그걸 막아야 될 필요성이 아마 커졌을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반응 나왔다, 이런 소식 전해들었는데 저희 예측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 받고 보이콧 해제. 이르면 27일 국회 원구성 마무리. 이걸 일면에 올렸고요. 경향신문 말고도 여러 신문이 이 관련 소식들을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8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임위 다 주면 더 큰 문제. 대통령실과 교감 후 후퇴. 이렇게 경향신문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필요성이 사실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의 교감 하에 의총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쓰고 있고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온 것은 잘했다고 본다. 정보위와 국방위 외통위를 야당에 주면 더 문제가 생긴다. 용산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국 받으면서 야당을 막 거세게 비난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원내대표직을 사의를 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은 가령 동아일보의 경우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의총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뒤에 짐을 챙겨서 원내대표실을 떠났다. 의총에서 당내 의원들은 책임을 왜 혼자 지느냐. 이건 책임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류를 했는데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발언을 끊고 사퇴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다고 한다라고 하고요. 이 직후에 여당 3선 중진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사퇴 의사 수용할 수가 없다면서 재신임의 뜻을 밝혔는데 27일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경향신문이 아까 이제 본 기사를 보면은 당내와 대통령실의 신뢰가 두터운 추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는 상황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손해다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지난 21일 법사위에서 진행된 최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 공세 속에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접근하는 증언까지 나왔다. 여당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데 대한 부담이 컸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민주당에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국민의힘은 불참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어떻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어베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 회수, 그러니까 차상병 건 수사 보고서를 이첩했다가 그다음에 회수해 오는데 회수와 관련해서 자신한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개별 의원들도 사실 상임위원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누가 할지를 벌써 서로 간에 벌써 얘기를 다 하고 싸움이 있어요. 치열한 거예요? 차기 정무위원장으로는 삼선의 윤한홍 의원, 중앙일보 기사인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삼선의 이철규 의원, 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그건데 석유가스? 그러게 말입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삼선인 송원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삼선 중진 의원들은 의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상임위 명단 작성을 위한 의견 조율에 돌입했다 이렇게 돼 있고 야.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여권 관계자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초 최다선인 주호영 조경태 의원 사이에서 연장자인 주 의원이 먼저 받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반기는 주호영 의원이 하고 후반기는 조경태 의원이 하자.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예. 4선의 박덕흠 의원이 출사표를 내밀면서 경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부의장도 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많은 거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날 타결된 원구성에 대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추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충정 어린 결단으로 원구성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좀 흡족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가 흡족해. 싸우라고요. 나이브하게 하지 말고 야당하고 네. 싸우라고 한 게 대통령 아니에요? 거부권을 믿고 한번 싸워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네. 막 입법 청문회를 하고 막 이게 안 되고 이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잘한 결정이다. 네, 민생을 위해서는 역시 국회가 돌아가야지. 네. 그럼 민생을 위해서 진즉에 좀 들어오지 그랬어.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벌써 다 마음은 다 저기 콩밭에 가 있고 내가 부의장하고 뭐 누가 상임위원장을 하고 벌써 다 친윤 주류 윤한홍 의원 뭐 멀어졌다고는 하지만
윤한동 의원, 이철규 의원 뭐 이런 분들 다 이름 나오고 뭐. 그래서 그런가? 지금 뭐 전당대회 후보가 4명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콩가루 집안, 반윤하면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을 써서 공격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 그 후보들 간에 뭐 가지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지 중앙일보 3면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동훈 최상병 특검에 나 원윤 본인 특검도 받겠나? 본인 특검이 그 한동훈 특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엉뚱한 소리를 내? 특검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 네. 너도 받을 거야? 그렇죠. 특검이 그렇게 좋아? 대통령도 받으라고 하는데 니도 받아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도 뭐 SBS 라디오부터 시작을 해서 종편 이런 데 쭉 이제 인터뷰를 좀 했어요. 네. 근데 요런 인터뷰를 하면서 당정 관계를 예를 들면 뭐 수평적으로 막 바꾸겠다. 재정립한다라고 하면서 견제하고 쓴소리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하고 실용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서 설치에 대해서도 안 만들 이유를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방향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타이거 우즈나 저나 방향은 비슷하게 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리더십은 디테일에 있다. 국민에게 통보하듯 말할 게 아니라 이해할 때까지 끈질기게 설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맞다는 거에 대해서 방향은 맞다. 타이거 우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방향은 맞게 칠 수 있다. 골프라는 게 골프를 제가 쳐본 적은 없지만 방향은 뭐 같게 갈 수 있겠죠. 근데 타이거 우즈가 해가지고 저기 뭐 가는 거랑 저 같은 녀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앞에 툭 떨어지는 거랑 그게 같겠냐. 방향이 같으면 돼. 쳤는데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톡 떨어지는 거나 저기 이렇게 하는 거나 네. 방향만 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네. 야 그러면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완전히 대통령하고 등을 돌리고 가는 거냐? 이제 상대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은 안 된다. 내부 싸움 붙여서 뭘 하자는 거냐. 여당 대표가 되자는 사람이 대놓고 반윤하자고 달려들면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저격을 했다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높다고 하면 한동훈 특검도 할 거냐?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상현 의원도 조국 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YTN 라디오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관계는 거의 바닥이다. 당정관계 파탄은 불보듯 뻔하다. 한동훈 대표가 탄생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여전히 최상병 특검법 수정 제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선긋고 가기가 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널A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박력 있는 리더이다. 대단한 직관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봐왔는데 놀랄 일이 많다. 여당의 시너지는 정부와 협력에 있다. 대표가 되면 무책임한 탄핵 등의 정치 공세를 막아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거 칭찬 같지 않다. 대단히 박력 있고 놀랄 만한 일을 한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놀라고 있잖아 지금 국민들이. 대단한 박력은 맞는 것 같고 대단한 직관이 그치 그거 딱 그거 되는 거야. 딱 보니까 보지 마라. 딱 봐도 알자. 딱 봐도 석유 나오고. 네. 딱 보니까 한동훈 너는 배신자야. 이게 딱 직관. 네. 놀랄 만한 직관. 네. 야, 그 진짜 칭찬으로 들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묘한 건 뭐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안철수, 김재섭 의원 그리고 수도권 원외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미 특검이 아니고서는 국민적 우려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어떤 분들은 특검 수용련이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고 야당의 우대가 말려드는 것이라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재섭 의원
뭐 다 아시겠죠. 도번갑.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안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해병대와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영우 당협위원장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논리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성공하고 있네. 왜냐하면 3대1 구도 만들어서 한동훈 대 한동훈 아닌 것들의 싸움을 만들어놨잖아. 이것도 크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요. 총선 참패 책임론에 대해서 막 떠들다가 이거 나오고 나니까 쏙 들어갔어. 이것도 한 위원장한테 유리한 국면이고. 어쨌든 한 위원장은 영남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수도권 또 원외 이런 쪽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를 들고 덤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뭐 그것도 유리한 포인트고. 근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좀 헷갈려하는 영남 쪽의 여론이 어떻게 가는가. 대통령하고 맞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이게 대통령하고 맞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열심히 여러 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후보들이 싸우는 게 아닌데 싸운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더 웃기는 것 같아 상황이. 그러니까 양다리 전략이 보이는데 한쪽 다리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나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쪽한테는 최상병 사건도 특검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전통적 당원이나 또는 영남 쪽에 있는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건데. 그 우리가 보수가 무너지잖아. 우리가 윤석열이 이쁜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톤 그렇죠. 정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하고 완전히 무슨 뭐 사생결단하자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내가 맞고, 그렇죠, 그렇지. 민주당 특검도 내가 맞고, 어제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거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할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다. 거부권 행사 지지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하고 양다리 전략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결국 한동훈의 특검론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전당대회용인 거예요. 그렇죠. 최상병 사건하고는 하등 관계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이 한동훈의 특검론이라는 걸 뜯어보면 실제로 정말 최상병 특검을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거고 말이 되는 거냐를 뜯어보면 말이 좀 안 된다. 아니 뭐 대법원장은 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안 된다는 근거가 뭐야? 말이 안 된다. 제3자잖아 어쨌든. 그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나 이런 거 대한변호사협회 들어가가지고 중간 입장에서 추천하는 거 다 그러면 아니라고 대법원장이 하라 그러든가.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놓고 야당이 받지도 않을 떡을 갖다 놓고 먹어 억지로 입에 넣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안 먹겠다고 하지. 5살짜리한테 줘도 안 먹는다. 태태거린다. 하여튼 한겨레 신문 김민하 평론가를 웃겼다 내가. 네, 전 늘 웃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유머 감각과 대단한 감성에 항상 감동하여서 웃거나 감동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5면으로 가주십시오. 자, 한동훈 특검 차별화에 친윤 대통령 탄핵 몰아가나 발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실 반응하고 친윤 반응이 또 나왔네. 어제 중앙일보가 반응을 전해줬잖아요. 야당식 정치다. 그 다음에 뭐 친윤 쪽에서는 유승민보다 더 나쁘다. 그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사실 거의 공식적인 입장이라 할 만한 거. 어제 그런 입장을 밝혔죠. 어제. 네. 거위 관계자. 한겨레에는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름의 작전 카드로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당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득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한 친윤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하는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 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언론에 특검한다고 선동하고 대통령을 탄핵 분위기로 몰고 가겠다는 거 아니냐. 필요할 때는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팔아먹고 단물만 빨아먹고 대통령을 이용하느냐.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최상병 특검법 입장이 당원들의 반발을 사서 표심이 떠나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이렇게 자꾸 끼어드는 거야 대체? 현 정권과의 차별화는 대선 1년 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얼추기 후보는 벌써부터 현 정권을 흔든다.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하라.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다음번 대선 내 거거든. 그런 거 같아 자꾸. 차기 대선을 놓고 경쟁 구도인 건데 경쟁 구도에서
지금 한동훈 지지층은 뺏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쟁 구도기 때문에 지금 붙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나만의 지지세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한동훈 갈등 관계에서는 친윤석열 지지층을 내가 가져가야죠. 그렇죠. 홍준표 시장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뭐 얼치기 뭐 그 뭐야 그 아이 취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잖아. 그 보수 인사한테 아니 왜 이렇게 애 취급하냐고 자꾸 정치인을 그렇게 했더니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지난번에도 막 그 김기현 대표 막 시끄러웠을 때도 그때도 막 뭐 누구를 애 취급을 막 하더라고. 그래 누구를 애 취급한 거야? 그랬더니 김기현 대표를 애 취급한다는 거야.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애래. 홍준표 대표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서에 대해서 이제 고향이 대구이신 어떤 정치권 인사가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이 대구이신 정치권 인사 누굴까? 네. 그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분은 아니에요. 네. 지나가는 말로 우리 동네에서는 한 번 애는 한 번 아는 영원한 아다. 아 얼라. 네. 얼라. 네. 한 번 아는 영원한 아다. 네. 아. 한 번 애로 봤으면 끝까지 애다. 아 또 그 정서랑 약간 좀 맞닿은 게 있네. 어디 올라가 나와가지고 그러네. 뭐 지금 민주당이 이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말씀드릴까요? 아까 그 하단 기사에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한겨레 오면. 네, 일단은 민주당의 주장이 뭔지는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법원장 같은 제3자의 특검 추천, 오늘 참 장동혁 의원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잖아요. 장동혁 의원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아침에 라디오하고 김정부의 시선 집중하고 인터뷰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대법원장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또 얘기하대. 제3자가 중요하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3자의 변협은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 지금. 원래 변협에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4명 추천하는 것 중에 2명을 추천을 하고 그럼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를 임명하도록 돼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 국회에서 추진했던 특검법인 거죠. 이번 국회 특검법은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그것도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한 명 추천하고 우리 말고 비교섭 단체 중에서 한 명 추천해. 합의하에. 그러면 둘 추천하면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다시 제3자로 가면 다시 변협으로 가면 될까?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천하람 의원 같은 분은 그런 제안도 했는데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시간 끌기 용이다. 굳이 특검법을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 과거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의 야당 추천 조항이 특별히 위헌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특검 추천 조항에 관해서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구도인데 그렇게 되면 그 경기에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겨레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016년에 국정농단 특검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을 했는데 당시 검사이지 않았느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특검팀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은 과거 자신이 활동한 특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가 이 대법원장이 결정하게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법부 독립을 유지시켜야 할 대법원장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다. 임명권자의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데 대통령 본인을 향한 수사 주체 추천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맡기면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고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거는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이 최종심에 가면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이 추천한 특검 수사 결과를 스스로 판결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 논리가 계속 선수가 무슨 뭐 심판을 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프레임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 재판은 뭐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난리쳐. 그리고 야당 대표가 되는 거 연임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야당 대표로 방탄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 또 연임하는 거라고 얘기해. 그래놓고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하면은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기소를 한다거나 기소를 안 하면 되는구나. 기소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추천한 대법원장이 앞에 전원합의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내가 추천한 애가 자 기소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공판에서 막 얘기를 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는 선수가 심판을 추천하고 뭐 어쩌고 이런 프레임으로는 누가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추천해도 그런 맞아요. 프레임을 들고 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아. 사실은 말장난입니다. 이게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역대 주요 특검의 후보자 추천 주체를 정리를 해놨는데 1999년 조폐공사 파업 및 론로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송금 사건,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변협이 추천을 했다. 그다음에 2005년 사할린 유전 사건, 2007년 이명박 BBK 사건, 2011년 디도스 특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다. 2012년에 이명박 내곡동 사저, 2016년에 박근혜 국정농단, 2018년에 드루킹 댓글 조작의 경우에는 야당이 추천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하면서 특검 추천권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변협회장이든 대법원장이든 정당 누가 추천하든 위헌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야당이 추천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명박 내곡동 사저, 그치. 박근혜 국정농단, 드루킹 댓글 조작 다 현직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을 만한 사안이잖아요. 그쵸. 관계가 실제로 있거나 네. 그런 사안이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특검을 선택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추천 단계에서는 야당이 추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런 구도로 설명을 해야 말이 되는 것이지. 선수가 민주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고발을 한 사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피의자가 검사를 추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말장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을 그만해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김인환 평가가 뭐 명쾌하게 다 정리해 줘가지고요. 이건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이 금방 눈에 딱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오늘 30분에 끊으려면 이제 1분 남았어요. 어떡하지? 1분 뭐 말씀하시죠, 1분 뭐. 이재명 대표 연임 뭐 그 얘기는 구독자님들이 워낙 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건 충분히 뭐 다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지면만 보여주시죠, 그러면. 네. 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대선 도전길 양날의 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연임을 해서 확실하게 이제 틀어지고 가면은 그래서 이 틀어지고 가는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국민의힘하고 부딪힐 수밖에 그렇죠. 없지. 싸우면서 성과를 내고 그래서 야당 전 범야권을 이재명이 주도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냈다. 이런 거를 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게 득이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공격을 계속 당하고 이미지가 소모가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니 뭐니 하면서 방탄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게 오히려 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요 갈림길인 것이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다. 요 기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요런 함정들에서 잘 빠져나가려면은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또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후보가 막 나와서 전당대회 의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고민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요. 뭐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연임하는 것에 뭐 헌정사에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DJ가 연임한 적이 있었다고는 얘기하는데 연임이 뭐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게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거지. 그 이유를 얼마나 연임을 하는 이유를 지지자와 국민들과 국민 유권자들에게 그치.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유권자들이 볼 때 저런 이유면 연임할 수 있지. 연임해야 되겠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계속 가는 게 맞겠네. 이런 얘기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얼마나 될 수 있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좀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 또 공감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당직자들이 그런 건 좀 유념해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오늘 한겨레 신문 성한영 칼럼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성한영 칼럼이 제목이 윤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이거였거든요. 제목에 모든 게 있습니다.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윤 대통령 지금 만든 거 정권 탈환에 눈먼 이른바 보수 성향 농객들, 극우 성향 유튜버들, 그리고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 앞장서서 윤 대통령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리고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우리가 여러 차례 소개했던 김대중 칼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대선 전에는 막 윤석열이 지도자야, 윤석열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중간에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이 정신 차리고 가는 수밖에 없어.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총선 때 그런 거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총선 끝나고 나니까 이 윤 대통령이 대우각성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야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못해도 친북 좌파 세력의 준동보다는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퇴시키고 대선을 다시 치를 각오를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압박해서 임기 단축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나서도록 해야 된다. 그게 싫으면 보수 세력 전체가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하는 수밖에 없다.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뭐 이런 얘기 썼습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얘기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게 눈에 띄었던 게 성한용 기자가 원래 이렇게 입 꽉 깨물고 이런 식으로 칼럼을 잘 안 쓰는 편인데 진짜 이거는 거의 노골적으로 사퇴하라 이런 뜻처럼 비쳐요. 그리고 보수 당신들이 만들었잖아.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당신들이 만든 것에 대해 책임져. 윤석열 대통령만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윤 대통령은 책임의식 느끼면 내려오고 그 만든 당신들도 석고대죄해. 이런 칼럼이에요. 입 꽉 깨물고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우리도 입 꽉 깨물고 입 꽉 깨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입 닫으라는 소리 들린다. 아닙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없는 이런 난국에서 끝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